날이 많이 차지요? 네. 첫 날씨를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잃어버린 왕국이 아니라 다시 찾아야 하는, 되찾고 싶은, 되찾아야 하는 왕국 가야에 이어서 이번에는 발의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오늘 강사님은 소개를 제가 안 하고 직접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현재는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연구소 연구위원, 우리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많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김은국 교수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강의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기운에 푹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발해를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이 광주에서 이 발해를 얘기한다는 건 참 저한테 뜻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공지사항 보니까 지난주에는 김해 가야를 답사를 갔다 오셨던 모양이죠. 예, 금방 사회자님도 우리 문화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잃어버린 왕국 가야지만은 또 다른 잃어버린 왕국이 발해입니다. 잃어버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부 다닐 때 발해를 하기 전에는 가야를 했었습니다. 가야를 하다가 이 가야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올망졸망하게 있는 거예요. 유적지도 없고. 그래서 딱 보니까 가야하고 똑같이 우리 역사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 나라가 발해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조금 다음 주에 우리 교과서 문제 등장하면서 또 이 전국 못지않게 시끄러울 파동이 또 역사 교과서입니다. 거기에 아시겠지만 남북국 시대론이 들어가느니 안 들어가느니 그런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역사 교과서에서 역사에서 발해를 빼면은 우리 역사에서 공백이 생겨버려요. 막 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는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는요, 가봐도 몰랐던 나라가 가야입니다. 지금은 가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나라가 가야죠. 옛날엔 가봐야 알았던 나라가 가야죠. 그래도 몰랐던 나라가 가야인데, 거기에 비해서 발해는 가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왜 그럴까요? 유적지가 가깝게는 북한 땅에 있죠. 북한은 우리가 갈 수 없죠. 제가 대륙연구소 때부터 있으면 한 20년이 넘게 지금 발해를 이 현장 답사를 조사를 하는데 북한은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남북국 시대를 얘기합니다. 북한 유적지를 얘기해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이 볼 때는 이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발해 유적지를 제대로 답사도 못하고 직접 밟지도 못하는데 남북국 시대를 강조하고 발해가 한국사라고 얘기하니까 중국 학자들은 얼씨구나 너희들이 뭐 직접 보는 것도 없는데 뭐 발해를 왜 연구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 거기는 자기네 땅이라고 다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조영도 고구려 사람이에요. 동북공정에 의하면 을지문덕 광개토대왕도 다 고구려 사람입니다. 이 동북공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구려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 중심으로 보니까 모두가 다 중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보면은 이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동북공정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고 저도 여러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한 몇 달 전부터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갖고 많이 섭외를 받아서 기대를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발해를 조금 더 재밌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가. 혹시 여기서 발해 유적지 저 중국 쪽 한번 조사 답사를 갔다 오신 분 혹시 있으세요?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발해 유적지 그럼 상경 영천부 해갖고 저 훈춘에도 다녀오시고요. 저기 그 압록강도 갔다 오시겠대요. 저기 뭐야 만보산 해산 맞은편에 있는 장백현에 있는 영광탑도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중국 내에 아주 요소의 발해 유적지가 아주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하는데 중국 학자들하고는 공개적으로는 못 다녀요. 중국에는 발해 유적지를 통해서 딱
발해 유적지가 발해 유적 발굴이 되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발해하고 고구려와 연결되는 유물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발해는 고구려 유장 대조영이라고 하는 장군이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세운 나라가 발해죠.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초기 국가명은 발해가 아니라 진국입니다. 진한 진국입니다. 국물이 진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은 아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발해 유적지를 발굴하면 항상 고구려 유물이 나와 고구려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근데 중국 학자들은 뭐냐면은 발해는 고구려에 의해서 계승된 게 아니라 어떤 종족이 세운 나라라고요? 말갈이 세운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갈은 국가를 세운 적이 없어요. 말갈은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중국 학자들은 대조영이 세운 고구려 유민국을 발해를 말갈국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료에도 없는 것입니다. 말갈은 국가를 세운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국가로 인정 안 하는 것이고요. 오늘 주어진 시간이 짧습니다만은 주어진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한테 좀 더 많은 제가 봤던 거를 좀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간이 좀 귀하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앞에 있는 영정이 바로 발해 초대왕, 고왕입니다. 우리는 발해 건국자를 대조영 그러지 않습니까? 대조영은 고구려 유장이에요. 유민들 속에 등장했던 장군입니다. 근데 대조영 해갖고 대조영의 발해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는 중국 기록에 일본 기록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의 건국자를 갖다가 그 당시로는 대조영이라는 이름이 있겠죠. 근데 국가를 건국한 다음에 그것도 시조예요. 이분에 대해서는 시호를 갖다가 드려야죠. 시호는 우리 발해 사람들이 부여한 것입니다. 고구려 고자,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높을 고자의 고왕이에요. 고왕 대조영이에요. 하다못해 고왕 대조영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도 대조영 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얼마 전에 국민학교 아니 이제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시험 문제 발해 건국자가 누구냐 그랬지만 누구라 그럽니까? 최수종이라고 그럽니다. 이 앞에 계신 분은 고왕 대조영입니다. 고왕 대조영의 어진입니다. 어진은 왕의 초상화를 어진이라 그러죠. 근데 지금까지 이 고왕 어진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는 대조영함 아시죠? 대조영함이 있습니다. 대조영 군함을 만들었습니다. 군함의 왕 이름, 장군 이름을 많이 붙였죠. 세종대왕함, 최영함 이렇게 있습니다. 이 대조영함도 대조영 장군 이렇게 보면 대조영 장군함이에요. 대조영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고구려 유민과 더불어서 고구려 멸망한 다음에 30년 동안 고구려 유민 붕운을 일으키면서 중국 대륙을 넘나들었던 장군의 이름을 갖다가 계속 대조영 하는 것입니다. 당당히 왕이 됐으면 고왕 대조영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중국 학자들이 발굴해냈으니까. 그래서 모델로 관을 갖다가 세우고 복식은 대조영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복식 고증이 했던 고증위원들이 했던 걸 갖다가 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12월 말에 저쪽 제주도로 가서 거기서 아마 전박하면서 작전 수행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어진을 모시고요. 또 하나는 경산에 태씨 집안이 있습니다. 대조영이지만은 대조영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는 대에다가 점 하나를 찍죠. 아래에다가. 그래서 태씨가 됩니다.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는 왕시죠. 근데 고려가 멸망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삿갓을 씌워갖고 전시로 바뀌죠. 또 옥시로 바뀌든가. 이렇게 성씨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태씨들이 이제 대조영 발해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경산 지방에 영산 태씨라고 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집성촌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또 어진을 또 모셨습니다. 남쪽으로는 가야를 중심으로 가야와 고구려와 백제 이런 사국시대. 고구려와 백제, 신라 이 삼국이 아니라요. 거기에 가야를 플러스시키는 사국시대라고 인식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 역사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가 서로 주도권을 찾으면서 이 남쪽의 한강역을 쟁취한 과정에서 최우승자가 신라일 뿐이지 어느 누구도 다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대가 앞서거니 뒤서기 하는 그 차일 뿐이지 여기는 사후시대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후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자연히 신라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쪽에서는 통일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남북국 시대론을 갖다가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북국 시대는 교과서상에서 교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득공에 의해서 얘기했던 것은 남쪽에 신라, 북쪽에 발해가 있었다고 하는 두 체제의 남북국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갖고서는 남북국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실어내지를 못합니다. 왜? 발해는 고구려를 갖다가 개성한 나라죠. 여러분 고구려가 600 몇 년에 망했죠? 668년이죠. 발해는 몇 년에 건국했죠? 698년입니다. 딱 30년입니다. 서른도가 불렀던 잃어버린 30년이죠. 30년 동안 만주 대륙을 갖다가 누비면서 고구려 유민들이 부운동을 전개하면서 세운 나라가 발해예요. 진국이었죠. 그래서 이 30년 동안의 역사를 갖다가 무시를 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발해 건국의 기반이 고구려 유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다면은 여기서 이 30년, 잃어버린 30년을 갖다가 우리가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고구려 유민들이 만주 대륙을 통해서 재건운동을, 부흥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 남쪽에 바로 이 신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인 대조영 장군에 의해서 진국이 세워지기 전에 고구려 유민과 신라라고 하는 남과 북국의 체제와 비록 국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고구려 유민들이 역사에 보면요. 소고구려라 해갖고 작은 고구려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비록 국가 단계는 아니지만은 고구려 유민 집단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조영 장군이 나라를 세웠을 때 어떤 산에서 국가를 선포하죠? 지금 도나 지역에 있는 조그만 산이 있는데 동모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올라가서 국가를 선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그 뭐 나지막한 상에서 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모여? 거기서 국가를 이 동모산은요 상징적인 산입니다. 이미 동모산을 표지로 해서 모여드는 것 뿐이죠. 그 주변에 고구려 유민들이 다양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민들을 집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징적인 존재가 고왕 대조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 유민들은 비록 국가를 이루지 못했지만은 각 지역에 고구려 유민들의 어떤 자주성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유민과 신라라고 하는 발해와 신라 이전의 남북국.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발해와 신라입니다. 남북국은요, 기준은 발해가 기준이 돼요. 발해 건국인 698년부터 멸망인 926년. 이때가 바로 유득공이 얘기한 남북국 시대론이 바로 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북국 시대론이 출발은 문헌적으로는 정조대왕 때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시작됐고 나라가 빼앗긴 이 일제 강점기 때는 독립운동 차원에서 단재 신치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양국 시대라고 했습니다. 독사실론이라 해갖고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한 게 1900년대예요. 나라를 빼앗기니까. 왜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야 돼? 한때 고구려와 발해를 갖다가 해서 대륙을 경영했던 나라인데 왜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 뒤늦게나마 다시 재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발해가 있었던 것이죠. 양국 시대, 남쪽에 신라, 북쪽에 발해, 두 나라 시대라고 하는 독특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북 시대를 갖다가 재구성하는 것이죠. 여기 위에 이렇게 조그만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발해 1300호 기념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기 마산에 가시면은, 통영에 가시면은 꼭 한번 들려보십시오. 여기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발해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이 조형물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처음에 출발했던 택목입니다. 이걸 타고 동해 앞바다를 갖다가 지났던 거죠. 역사 기록에 보면은
발해가 동해 앞바다를 가서 일본으로 참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갈 때는 400명이 타고 갔습니다. 큰 범선을 타고 가죠. 그렇게 가야지 건너갈 수가 있는 동해바다인데 이렇게 그냥 뗏목 요거에 싣고서 동해바다를 간다니 참 무모했다고 할 수가 있죠. 요게 사진입니다. 요걸 그래픽으로 만드는 그래픽 사진이고요. 이게 언론에서 나온 것인데 블라디보스토크에 출발해갖고 울릉도를 지나갖고 북서풍을 만나서 옥기제도 여기에서 좌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신문에 나와 있는 신문상에서 나왔던 사고지점하고 좀 다른 거죠. 여기서 사.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당시는 더 우리가 지금도 못 가진 것이죠. 이 뗏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연안 항로를 가는 것입니다.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게 개성 만월대에 나와 있는 창고노판입니다. 만월대, 고려시대 때. 그 크라스키노성보다는 좀 늦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제주 항파들이, 항몽주적지에서 나오는 창고노판. 그 다음에 이게 몽골에서 나온 것입니다. 몽골에 결국 이게 발해 유민들과 연결이 되는 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성에서 또 이런 고노판이 또 나오는 거죠. 이건 중국 학자들은 여진성이라고 하는 타포성이라고 하는 데서도 똑같이 이렇게 창고노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말하는 여진이라고 하는 것은 발해 때 흑수말갈이 있습니다. 발해 때 흑수말갈이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독립되면서 이들이 여진을 세우고 나중에 청나라를 세우는 민족이 여진이죠. 그래서 여진의 뿌리는 발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 가기 위해는 지금은 동력선이 있어갖고 되지만 옛날에는 바람에 의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려면 여름이 아니라 한 겨울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추운 날 가야지만 일본 이 땅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운 날 풍랑을 헤치면서 가는 이유는 뭐냐면 발해 문물을 전해주러 가는 것이고 일본은 또 그를 통해서 대륙의 정세를 갖다가 아는 것입니다. 발해는 오경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가 15개 있습니다. 부여부, 장령부, 막힐부, 정리부, 설비부, 동병부 해갖고 15개의 부가 광활한 대륙을 갖다가 합니다. 지금 여기 영토로 보면 여기가 중국 땅이고 여기는 북한 땅이고 여기는 연해주 땅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왜 중국 땅이고 러시아 땅이고 북한 땅입니까? 이건 발해 영역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서 이 영토를 봐야지 언제부턴가 우리는 요 압록강 두만강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압록강 두만강이 우리 역사 문화의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의 북한은 압록강 두만강은요, 우리 역사의 중간지대입니다. 오히려 압록강 두만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북쪽과 그 남쪽으로 나눠져 갖고 발달한 쪽 역사가 우리 역사지. 왜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이 최종 북쪽격입니까? 우리는 비록 우리 땅이 아니질지언정 우리 마음속에는 저 건너 만주대륙과 저 먼저 연해주 땅이 당당히 우리 역사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걸 항상 가지면서 우리 모든 역사를 본다면은 대한민국이 조금 더 좀 생각도 좀 커질 것 같아요. 너무 좁아요. 간접적으로 여러분한테 들려드려야 되는데 전 마음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냥. 저 다음에 발해 강의를 할 때 몇 강좌 더 해주세요. 만약에 다른 선생님들 할 때도. 왜냐하면 발해는 문헌 갖고는 안 됩니다. 현장 조사를 한 걸 갖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게 참 많거든요. 이 중국은 가리지만 이렇게 그래도 자기네 문화재라고 해갖고 그래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도나, 중경, 상경, 동경, 화정, 장배, 연극탕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중국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수순은 뭘까요?
고구려를 예를 들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겁니다. 고구려 유적지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세계문화유산에 2004년에 등재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남쪽에서 학자들이 막 비판해갖고 북한에 있는, 평양에 있는 고구려 유적지하고 동시 등재를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 이 발해 유적지는요, 북한에 있는 발해 유적지는 중국에 있는 발해 유적지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러한 유적 없어요. 아쉽게. 러시아 연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고구려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다면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동시 등재라든가 다른 지역에 같이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뭐냐? 중국풍으로 하지 말고 철저히 발해 유적지로서 등재하라 하는 것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저희들이 아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년에 몇 번씩 중국 지역에 조사하고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등재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고는 아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해갖고 그렇게 되면은 당당히 중국식으로 말하면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해야 될 게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고서들을 갖다가 나옵니다. 이건 우리 한국 학자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중국 중심으로만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죠. 그 중에서 2009년도에 나왔던 바로 여기 금제가 안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왕 어진에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는데요. 이 조관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고구려 때의 유물이에요. 고구려 때도 이런 조관이라고 하는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다시 한번 보면 도나의 동모산. 동모산인데 전부 중국식으로 바꿉니다. 중국식 이름에는 이 성이 들어가는 게 참 많습니다. 이걸 바꾸고 성산자산성, 성산자산성, 그 다음에 성자산산성. 자기네들도 헷갈릴 거예요, 아마. 본래 이름은 동모산인데 이걸 다 바꿉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동모산, 요건 소밀성, 평지성, 그 다음에 이게 상경성. 그 중에서 가장 큰 그 도성이 이 상경성입니다. 이 둘레 한 변이 3km예요. 이걸 평면도를 보면은 여기 한 변이 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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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m. 여기가 궁성, 여기가 황성, 여기가 외성. 여기가 주작대로라고 하는 큰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방향으로 다 도시 구획이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궁성과 황성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서울의 광화문 같은 것이 여기입니다. 제1궁전, 제2궁전, 제3궁전, 제4궁전, 제5궁전하고 북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는 아마 이쪽으로 공격을 해갖고 이 성이 포위가 된 것이고 결국 왕이 항복을 하면서 발해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동해안에 39개의 역을 설정했는데 역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돌을 이렇게 합니다. 8개씩 세열. 그래서 38에 24예요. 그래서 24개 돌이라 합니다. 이것이 동해안 따라서 중국 전역에 있고요. 동해안에 지금 북한 땅에도 지금 많이 남아있고요. 최근에 연변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리 동포들이 세운 연변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북한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연변대학이 북한하고 같이 공동 발굴 조사한 최근의 성과는 이 24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24개들이 결국 뭐냐면 수레가 말이 닿을 때 여기 와서 쉬고 가는 것입니다. 역참시설인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보면 도나의 또 다른 각각이 24. 이건 좀 폭이 넓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이런 식으로 돼요. 독특한, 이거는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발해에만 있는 24개, 24개 돌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춧돌이니까 위에 건물을 세웠겠죠. 그래서 기와도 세우고 해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여기에 조그만 쉬었다 갈 수가 있는 그런 정거장구실을 갖다가 했던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상경성을 조금 보면은 여기 상경성 입구에 지금 말하면 광화문에 해당하는 오봉루입니다. 오봉루에서 제1궁전지, 제2궁전지, 제3궁전지 전부 터만 남아있죠. 근데 중국이 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계획이 뭐냐면 이 주춧돌 위에다가 기둥도 세우고 기와도 세우고 건물도 세우고 이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세계문화유산에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진정성에서 유도되니까 진정성은 본래 있는 그대로 놔둬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에다 쓸데없이 말이야 건물을 세우고 그것도 중국식으로 한 이거는 인정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직전에 이것 때문에 결국 못 올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 이 상태에서 유적 공원화를 갖다가 시도할 겁니다. 제5궁전지 이래서 여기에 그 당시 우물이 있습니다. 팔보유리정이라고 하는 바레인들이 먹었던 그런 우물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발해 석등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발해 석등인데 일단 화강암으로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화강암으로 마치 나무를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목조 가옥처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걸 많이 비교를 하는 거죠. 이걸 약간 배가 불룩 튀어나왔다 그래서 목조 가옥, 이게 부속사의 무량수전의 가옥에서 나온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배을림 기둥이라고 그러죠. 배을림 기둥의 목조 양식을 갖다가 이런 석탑에다가 대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발해인들이 아주 독특한 조형 감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는 발해 영광탑, 이 장백현에 있습니다. 장백현 조선족 자치현에 있는데요. 여기서 마주 보면은 그 김일성 유적지인 그 해산, 거기 있는 만포진 거기가 이제 보인답니다. 참고로 이 영광탑은 발해들의 또 독특한 그 탑인데 이 밑에는 무덤입니다. 무덤 위에 이렇게 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무덤 위에 탑을 세우는 독특한 이것도 발해 시대에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몇 개만 나오는데 이것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위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보존하고 있지만은 중국 중심적인 시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연해주 내에 있는 그 발해 유적지는 중국같이 그렇게 중국 중심적인 시각이 아니라, 왜냐하면 연해주는 러시아 사람들이 모스크와 유럽 쪽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랑 자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네들의 전통하고는 전혀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중국과 달리 연해주는 1980년대부터 우리 한국 학자들하고 교류가 많고요. 우리가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륙연구소 때 그 옛날에 그 대한축구협회 장도 했고 농림부 장관도 하셨고 그러면 장덕진 전 장관이 있어요. 이분이 세운 대륙연구소인데 이때부터 제가 쭉 하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굴을 성과를 보면은 발해 이전부터 고구려 단계의 유적지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발해 이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 안에 고구려 시대 때 쌓은 성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해주는 이쪽 지역이지만은 이 유적지가 지금 다 찍은 것이 다 발해 유적지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쪽에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갖고서는 발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두만강 바로 건너서 이 조그만 평지성이 있습니다. 이 평지성은 발해 시대 때에 일본으로 신라와 교류를 했던 대표적인 성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발굴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성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말 발굽처럼 생겼죠. 동쪽, 서쪽, 남쪽 이 옹성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발굴한 것입니다. 이쪽은 전부 바다 해수면이 낮기 때문에 조금만 파면 물이 나와요. 용수가 나와서 발굴을 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형이 높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굴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건 겨울에 찍은 위성사진. 예, 이렇게 바다 접했기 때문에 여기가 동글동글한 게 전 무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치는 크라스키노섬은 바로 여기 두만강 바로 건너편에 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염주성은 둘레가 한 1km 정도고요. 치가 형성되고 치가 성에 보면 이렇게 돌출돼 갖고 있어서 공격해오는 외적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활도 쏘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돌출된 성 구조를 치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고구려를 계승했던 그러한 유적지입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발굴이 됐던 것이고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굴했던 것이 바로 저 지역입니다. 바로 여기가 39개의 역이 있었던 그 신라도의 흔적입니다. 그 러시아학자들이 이렇게 밝혀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 안에 조그만 내성이 지구 자기 측정에 의해서 분석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고구려 시대 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발굴의 과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좀 제대로 밝혀지면은 이 성은 고구려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11년도에 이걸 시작했습니다만은 2011년도 발굴 경화 이렇게 한쪽에서는 도로 어떤 유적지를 봐도 도로가 있습니다. 수레가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돌 고구려를 위해서 추운 지역이니까 온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장 이래서 도시구역이 처음으로 밝혀진 게 2011년도에 발굴 성과입니다. 이게 도로의 흔적입니다. 한 번 도로는 영원한 도로입니다. 여기를 까면 또 그러니까 지금 막 진흙탕이 있다 그러면 돌이나 자갈을 갖다가 또 도수하죠. 바로 그 흔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역시 2011년도에서 이 지역을 발굴했습니다. 러시아 학자들은 이렇게 우리랑 어우러져 갖고 같이 발굴합니다.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길면 한 달 동안 여기서 아예 야영 생활합니다. 여기서 아예 식사 같이 하고 발굴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참 부엉이 모양의 모습 참 독특하죠. 바레인들이 도끼, 와당 다듬이돌은 여기서 다듬이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온돌이 요렇게 한 줄, 요렇게 한 줄. 그래서 두 줄로 지나가는 고래라 그럽니다. 불길이 지나가는 거예요. 불길이 지나가는 두 고래 온돌이죠. 또 다른 각도에서 본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본 온돌. 이렇게 발굴합니다. 하나하나씩 발굴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듬이돌이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제가 들었거든요. 엄청 무겁더라고요. 이 다듬이돌은 일본에 간 발해 사신이 일본에 가서 발해 땅을 갖다가 그리워하면서 시를 썼어요. 거기에 다듬이 소리가 난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다듬이를 갖다가 밝혀놓은 것이 이겁니다. 하나죠. 요거는 꼭 부엉이 모양으로 생겼는데 샤만, 최순실이 얘기하는 샤만 그게 아니라요. 바레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종교의식을 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홍수가 많이 있었던 2013년도는 바로 이 지역을 갖다가 발굴했습니다. 동경이 나왔습니다. 구리로 만든 동경. 가장 아름답죠. 동경이 발해 유적지도 많습니다. 이런 동경도 있고요. 이런 동경도 있었고 이런 동경이 있었는데 크라스키노 염두성이 나왔던 것이 가장
우리로 봐서 아름다운 것이고 방향으로 갖고 말이에요. 틀이 잘 갖춰져 있는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이렇게 자갈이 깔린 부분이 도로입니다. 도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수레가 지나고 교통로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성 전체가 이런 도로가 깔렸다는 것입니다. 이 도로 위에서 아까 말했던 고누놀이를 했던 것이죠. 여기 보면 뭐 먹다 먹은 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펑퍼짐하게 여기 앉아갖고 고누놀이를 했던 그 당시 사람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단원이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지나가는 도로, 여기 지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를 집중적으로 발굴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로 교차점을 발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낙타뼈를 발견했어요. 낙타뼈를. 낙타라고 하는 것은 서역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염주석에서 낙타뼈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서역과의 교류를 갖다 나타내는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죠. 이 2014년도 발굴에서는 독특한 모양의 이런 불탄 모양의 조형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도로 교차로가 나온 것입니다. 2014년도에서는 발굴은 러시아 학자들은 이 구역,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쪽에서는 이 구역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네 군데로 발굴하는 결과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이건 동서도로, 이거는 남북도로. 그래서 남북도로가 교차하고 이 밑으로 또 내려가도 역시 자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도로를 갖다가 수선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발굴해 나갑니다. 이건 온돌이고요. 이게 흙으로 만든 불탑 모양, 탑 모양의 이건 뭐 독특한 것이죠. 발에 이런 모양입니다. 앞으로 이걸 분석을 해야 되고요. 화살촉, 낫, 삽, 허리띠 장식 이런 것들이 여기에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틀에서 2015년도에서는 바로 이 지역을 또 발굴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토층이라고 해갖고 이 흙의 전체를 갖다 이 깊이가 2m 가까이 되는데 이걸 다 발굴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들이 각 토층을 분별할 수 있었고 요 사이사이에서 목탄을 채취했습니다. 목탄을 채취해서 그걸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그게 연대가 나오면은 고구려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게 나오면 그야말로 이 크라스키노성이 고구려 때부터 써있다는 것을 밝혀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얀 라벨이 전부 목탄을 채취한 것입니다. 목탄을 분석하면 연대 측정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서 또 아까 낙타뼈가 아니라 2005년 낙타상이 나왔어요. 이때 항상 메르스가 유행해갖고 이 쌍봉 낙타까지 도매가로 넘어갔는데 메르스 주범은 단봉 낙타죠. 쌍봉 낙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쌍봉 낙타, 서역에서 오는 쌍봉 낙타는 요만한 것입니다. 이 손가락 마디 요 정도예요. 아쉽게 우리가 갖고 올 수가 없죠. 왜? 러시아 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발해 유물이니까 갖고 와야 된다. 근데 러시아 유물이에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진으로 열심히 찍고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희가 발굴할 때 여기에 저장하는 여러 가지 저장 의미 있고요. 그 당시 마침 KBS 특파원이 여기 와서 취재해 갖고 KBS에도 이 광경이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조그만 한쪽이 납작한 편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많이 나오는 편병이 크라스키노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이런 한쪽이 납작해요. 왜냐하면 등에 지기 쉽게 딱 붙을 수 있는 것이 쉽게 이런 편병이 크라스키노에서 나왔고 이게 신라와의 교류를 갖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뉴욕에 한 적이 있는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똑같은 편병이 있어갖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와 같이 크라스키노성 북쪽에 지금 크게 이제 발굴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2015년도 앞으로 이 지역이 가장 중심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토력이 발견되면 행정중심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발굴에 따라서는 문서가 나오고 기록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록이 나오면은 잃어버린 우리 역사를 재구성할 수가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 크라스키노 성에 보면은
한눈에 다 보일 수 있는 것이 이 주변입니다. 동서대로죠. 이쪽으로 가면 중국을 다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이 근대사에서 가장 어떤 개척적인 우리 연해주 지역에 처음으로 두만강 건너 사람들이 정착한 그 마을이 지신어 마을이 있는데, 아마 독립운동사 쪽에서는 이 지신어 마을이 바로 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높은 데서 보면 이 타원형 모습으로 생긴 게 바로 염주성입니다. 여기에 바다 건너 신라로 갈 수 있고, 일본으로 갈 수 있고, 발해 상경성으로 가고, 또 당나라로 갈 수가 있는 교통의 요지죠. 이런 모습입니다. 아까 고구려 멸망 뭐 이런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고, 고구려 계승성은 일본에도 문헌으로 잘 남아 있고요, 고고 시설에도 잘 남아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송말말갈이 주체가 돼갖고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건 극복이 돼야 된다. 이 동북공정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 발해 고왕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들이 흩어져 갖고 동북아시아에 퍼져있던 디아스포라의 최종 종결자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민족이 되찾아야 될 때 디아스포라의 원형이 아직 못 찾았어요. 마치 유태인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건국할 때까지 영원한 디아스포라처럼 아직도 우리는 발해를 어떻게 회복하냐에 따라서 디아스포라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는 이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ING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상 슬라이드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